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8단어를 읽어볼 건데요. 저자는 박용현 씨고요. 부제가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8단어도 좋지만 이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이 부제가 참 마음에 들어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저자 박용현 씨는 이 전편 책은 다시 돕기다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매우 유명한 그 강구 카피라이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과 생각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인문학적인 감수성과 인간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바탕으로 많은 광고를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에 들어왔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 정도만 해도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던 광고일 거예요. 이런 광고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이 책을 읽었습니다. 자, 먼저 작가의 말을 읽어볼게요. 제목이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인데요. 이 책의 부제이기도 하죠. 박용현입니다. 2012년 10월부터 두 달여간 20여 명의 20대, 30대들과 함께 젊음에 필요한 아니면 살아가면서 꼭 생각해봐야 하는 8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8가지 키워드가 이 책의 제목이 된 건데요. 8단어. 최근 돕기다 출간 이후 주로 인문학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해왔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 책 이야기와 더불어 이 삶에 대한 태도와 방향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도 지금 50이 되어서 느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삶의 태도가 아닐까, 그리고 삶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를 좀 진지하게 고민했더라면 좋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책을 읽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좀 더 올바른 시각으로 삶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책을 읽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읽으면서 유튜브 채널의 이름이 바로 삶을 바꾸는 독서인데요.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관점으로 세상을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관점이 옳았는가, 배울 것은 없는가, 이렇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기 이런 메모를 해놨어요. 책을 통해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알기 위해 책을 읽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물론 우울증이 심했던 시기에 집안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은 독서밖에 없었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우울증을 앓게 되면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거의 나가지 못합니다. 침대에서만 생활하게 되는데요. 집안에서 몸을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봤는데 책장에 있는 책을 꺼내서 읽는 것 정도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독서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네요. 인생은 강의 몇 번, 책 몇 권으로 변하지 않으니까요 라는 말을 한 번 더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의 후반부에 여기 이제 문장의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썼습니다. 우리 인생은 몇 번의 강의와 몇 권의 책으로 바뀔 만큼 시시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책을 읽는 것은 변화의 출발점일 뿐이지 그 삶을 변화시키는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는 습관을 이제 가지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좋은 책을 만났을 때는 그 좋은 책을 7번, 8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책의 내용 중에서 제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을 제 몸에 체득할 때까지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노 점수라는 어떤 문장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도노 점수는 불교의 용어지요. 도노라는 뜻은 갑작스럽게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점차적으로 수행해 간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깨달은 바를 삶을 통해서 내 삶에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 도노 점수 하니까 이제 불교 용어잖아요. 제가 이제 부처님이라고 하죠. 부처님이 되기 전에 이름이 시타르타였는데 그 시타르타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29살에 출간한 시타르타가 35살에 깨우침을 얻기까지 6년 동안 수행을 했는데요. 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근데 깨달음을 얻고도 그 후 80세에 입적하기까지 45년 동안 꾸준히 일관된 태도와 자세로 수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도노 점수라는 것은. 목차가 있는데요. 1강부터 8강까지 있고 오늘 읽을 부분은 이 자존입니다. 아무래도 책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는 것보다 하나의 테마를 정해서 그 주제에 맞는 부분을 읽고 싶어서 이 자존을 선택했고요.
부제가 당신 안의 별을 찾으셨나요인데요. 그러니까 자존이라는 거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인데 우리가 이제 삶의 기준을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으라. 이제 그 내 안에 있는 것을 별이라고, 내 안에 있는 별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1장 자존입니다. 부제는 당신 안의 별을 찾으셨나요?이고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네요. 팀장님,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다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현재는 사실은 이런 메모를 해놨네요. 아이들을 사교육에 맡겨 입시 위주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정말 괜찮은 일일까? 입시 위주의 교육을 모든 사람들이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부모로서 아이를 이제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게 해서 사교육에 맡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이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현재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아이들의 자존을 가로막는 가장 큰 폐단으로 입시 교육을 꼽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어느 날 5살 아들을 둔 여자 후배가 술 한잔하는 자리에서 제법 진지한 얼굴로 묻더군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서 글쎄,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제가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해놓고 술잔을 앞에 두고 고민을 해봤겠죠. 그러니까 술자리 내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답이 떠오른 거죠. 행복한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은 자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후배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아까 내가 한 질문 말인데 딱 하나를 꼽으라면 나는 자존을 선택하겠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자존이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해. 이 자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이죠.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거를 갖는 것이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50이 되어서도 아직까지도 자존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이 자존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오늘도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어떤 상황에 처해도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입시교육에서는 남들보다 좋은 성적을 얻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 인류대학이죠. 인류대학에 가서 또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 또는 아니면 전문직을 갖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목표잖아요. 근데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가? 그 기준은 남들에게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요?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학과 좋아 보이는 직장, 남들보다 우월한 경제적 지위, 사회적 지위를 갖는 것, 근데 그게 과연 행복한 삶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자존은 스스로 자체에 존중할 존이죠. 나를 중히 여기는 것,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라고 하고요. 이 밑에 이제 아주 재미난 그 호떡집 사장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처럼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전에 살던 집 근처에 있는 황간의 호떡집 사장님이 계셨대요. 한 개 500원, 2,000원에 5개 주는데 아주 맛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물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 사장님의 표정이 굉장히 좋았다고 그래요. 자기 일을 좋아서 열심히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고요. 어서 오세요 라는 이 첫마디부터 활기가 넘쳤다고 합니다. 손님이 많든 적든 늘 한결같이 말입니다. 사실은 이제 장사를 할 때 지금처럼 코로나19로도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항상 받긴 좀 어렵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활기차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할 일을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얼굴이 참 좋았습니다. 추운 겨울에 호떡을 구우면서 그런 표정 짓기 쉽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호떡을 살 때마다 이 집 사장님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라고 하고, 그분이 비록 이제 호떡을 팔고 있지만 그분의 얼굴에서 행복을 이제 볼 수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존을 이야기하면서 왜 갑자기 웬 호떡집 사장님 이야기였냐고요? 라고 돼 있고요. 그 이유는 자존이 있는 사람은 풀빵을 구워도 행복하고 자존이 없는 사람은 100억을 벌어도 자살할 수 있다. 이 문장 굉장히 와닿지 않나요? 한 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존이 있는 사람은 풀빵을 구워도 행복하고 자존이 없는 사람은 100억을 벌어도 자살할 수 있다. 제가 만약에 이제 젊은 시절이라 한다면 갸우뚱할 것 같은데요. 지금 50이 된 상태에서 이 문장을 읽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저에겐 맞는 말로 보여요. 제가 이제 10년 전에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서 10년 동안이나 힘들어할 때 저희 상황이 그리 나쁘진 않았어요. 가족 모두 건강해 있고 저희 사회적 지위나 아니면 경제적인 남들보다 그리 부족하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내 안에 자존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자존감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울증이 찾아왔고 그 우울증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모르 파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모르 파티라는 것은 내 운명을 사랑하라는 의미인데요.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의 결말은 정반대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 두 개의 문장은 서로 이제 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호떡집 사장님이 행복했던 이유는 아모르 파티, 자신의 운명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메멘토 모리와 아모르 파티라는 소재로 이렇게 문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메멘토 모리나 아모르 파티 이 부분은 특히나 메멘토 모리는 저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입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지난 여름 회사 일을 파리에 갔을 때 일정을 마치고 잠깐의 틈이 생겨 몽파르나스 묘지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아주 유명한 모파상, 샤르트르, 보들레르, 워낙 유명인들이 잠들어 있는 무덤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보바르와 함께 묻혀 있는 샤르트르 무덤에 다녀왔다는데 뒤에 사진이 있습니다. 이 보바르는 샤르트르 하면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던 철학자인데요. 그 삶에서 보바르를 빼놓을 수는 없죠. 여기 이제 밑줄을 그어놨는데 샤르트르와 여인이자 지적 동반자로 오랜 세월을 함께 보냈고 계약 결혼과 자유로운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자 다른 연인들과 사귀기도 했다라고 해서 자유결혼, 자유계약 결혼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 바로 샤르트르와 보바르였어요. 무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삶과 죽음이 공존하고 있는 경이로운 풍경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참 와닿는 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무덤은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에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아니면 산속에 있거나 그러는데 제가 미국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유럽 여행을 갈 때도 참 신기했던 것이 거주 공간, 그러니까 도심 한복판에 묘지가 있더라고요. 공동묘지. 물론 이제 우리처럼 무덤을 만들다기보다 어떤 비석을 세워놔서 그것이 무덤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전혀 이상하게 느끼지 않았어요. 무섭지도 않았고 그래서 삶과 죽음이 공존하고 있다는 그때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서도 마치 그런 느낌을 다시 한번 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삶과 죽음이 공존하고 있는 경이로운 풍경. 사실 우리 자체가 삶과 죽음이 공존하고 있죠. 단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잊고 산다는 것 뿐입니다. 이게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네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의 라틴어라고 하는데요. 이 메멘토 모리는 저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왜냐면 제가 50이 되었을 때 아주 심각한 우울증을 10년째 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에게 양해를 구하고 14일간 태국 배낭여행을 떠났었는데 그 치앙마이의 골목을 걷다가 길가 행상에서 이 해골 모양의 가죽 팔찌를 구입했었어요. 그때 떠올렸던 것이 메멘토 모리였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도 이렇게 항상 제 왼팔에는 해골 문양이 그때 샀던 팔찌를 차고 있는데 하나는 해골 문양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어도 뭐 제게는 이 팔찌에 샀을 때 이 팔찌를 구입했을 때 의미를 기억하기 때문에 해골이 있든 없든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와 아모르 파티, 죽음을 기억하라와 운명을 사랑하라는 이 의미, 두 개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서술하고 있는데요. 죽음과 삶이라는 상반된 의미의 조합이지만 결국 같은 방향을 바라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방금 전에 설명했던 샤르트르의 무덤이고요. 그 무덤 위에 사람들이 이제 올려놓은 꽃들이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해골을 그려져 있는 풍경화가 있는데요. 정물화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집 안에 해골,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가까이 두고 보는 것도 자신의 삶에 좀 충실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언젠가 죽을 것이니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라는 것이고, 그러니 지금 내가 처한 너희 운명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메멘토 모리와 아모르 파티, 이 두 가지는 서로 별개의 정반대의 의미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 메멘토 모리, 아모르 파티.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태도가 자존 같습니다라고 자존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건 어떤 운명이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 예, 자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위치에 있건 어떤 운명이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자존을 잃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어떤 위치에 어떤 운명, 만약에 고난의 시기가 왔을 때도 스스로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가. 근데 존중한다는 것은 사실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놓고 보니까 내가 뛰어나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중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존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울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자존은 어떤 위치에 있건 어떤 운명이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소제목으로 나의 기준점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의 기준점은 사실은 제가 이제 우울증을 오랫동안 앓고 나서 느낀 점은 뭐냐면, 나의 삶의 기준점이 바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시선을 의식했고, 남들이 보기에 그럴싸한, 그러니까 부러움을 살 만한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갖는 것이 어떤 삶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살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에 대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존감을 가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인은 아마 우리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 굉장히 저도 이제 공감하고 있고요. 교육이 정말 잘못되어 있어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아이들이 어릴 나이부터 경쟁을 하기 위해서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것, 그것을 교육이라고 우리나라는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게 행하고 있고, 근데 그 모든 교육은 사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서 모두 까먹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정말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아이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준을 두고 그것을 끄집어내기보다 기준점을 바깥에 찍죠. 명문중학교, 특목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엄친 딸을 따라가는 게 우리 교육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또 추가해요. 이렇게 외부의 기준을 찍다 보니까 입시 위주의 교육이 마치 교육의 모든 것인 양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육받은 우리는 다름을 두려워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멋있어 보이는, 인정할 만한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내가 부족한 겁니다. 내가 창피한 거고요. 사실은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것,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름이라고 이제 표현한 것이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을 얻기 위한 그런 길로 가는 것과 다른 길로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적, 어떤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어떤 능력을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정받을 때의 행복감을 느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내가 내 갈 길을 선택하고 내 갈 길을 꾸준히 가면서 거기서 행복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다름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한다는 거죠. 이렇게 교육받은 우리는 다름을 두려워합니다. 기준점이 되는 누군가와 다른 내 모습을 상상하지 못합니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각자의 인생인데 뚜벅뚜벅 내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게 용납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교육받아온 겁니다. 실제 우리는 어떤 대학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두고 아이들을 꾸준히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몰아붙이고 테스트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인생의 전부인 양 어른들의 책임이 굉장히 큰데요. 그걸 바꾸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쉽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자존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남과 다르면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드는 환경에서 자존을 가지고 살려면 스스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현재는 제가 선택한 것도 나의 자존을 찾기 위해서 내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책을 읽고요. 매일매일 책을 읽고 매일 글 쓰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매일 지금처럼 말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고 있는 거죠. 읽고 쓰고 말하기를 통해서 내 삶을 지금 꾸려가고 있습니다.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기준점을 바깥에 두고 남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안에 두고 나를 존중하느냐일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는 문장인데요. 제가 이제 50까지 사회적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고요. 기준점이 바뀌어 있었죠. 50 이후의 삶에서는 읽고 쓰고 말하기를 통해서 그 작가로서의 삶, 내가 하고 싶은, 쓰고 싶은 글을 쓰고 읽고 싶은 책을 읽으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가치 있는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기준점을 내 안으로 옮겨놨는데 사실은 이게 가능할까라는 어떤 두려움이라든가요, 막연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예시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와 성별에 따라 제각각 딱 맞는 상자를 만들고 모두들 그 상자 속에 살아가는 것 같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외국에 오래 살다 들어온 사람들이 이런 인상을 갖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개인성이 좀 상실된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언제나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이 내 삶의 목표였습니다. 이런 메모가 있었네요.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에는 어느 정도 만약에 목표치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얻었다 하더라도 그게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물론 안정감은 줍니다. 자녀들이 위험에 처하거나 경제적으로 이제 위기에 몰리는 그런 상황은 피해야 하니까요. 안정감은 줄 수 있되 행복감은 그건 다른 이야기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끔은 틀을 벗어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50이 된 나이에 이전까지 독서라는 걸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책을 읽기 시작하고요. 이전까지 한 줄을 일기를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작가가 되겠다고 책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뭐 그렇게 쉽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즐거웠습니다. 행복했고요. 그리고 2년 사이에 10권 정도, 제 전공 서적이긴 하지만 책을 쓰면서 작가로서의 어떤 길을 걷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작가라고 한다면 굉장히 위대한 작가들을 떠올리는데 저는 작가의 정의가 좀 다릅니다. 매일 글을 쓰는 사람이 작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매일 글을 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자존을 쌓트 의혹이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맞죠? 사실은 자존감이라는 것도 개인적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사회적인 환경이 굉장히 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모습을 만약에 볼 수 있다면 내 삶을 해야 한다는, 내 삶을 선택하고 그 길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의 환경은 그렇진 않잖아요.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몰아가는 방향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굉장한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중 창의성 관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두 문화를 비교해보면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이런 게 이제 일화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술 수업 들었던 거를 예를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진 찍는 사진 수업을 예를 들고 있는데 이렇게 했대요. 기초 사진 강의로 첫 수업을 시작할 줄 알았는데 종이와 크레용을 나눠주더랍니다. 그리고 2명씩 짝을 지어 뭘 하든 제주껏 커뮤니케이션을 하라는 얘기예요. 단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조건이죠. 제 짝은 화가 나서 종이를 바닥에 놓고 밟는 퍼포먼스를 냈고 저는 구멍을 뚫어 뒷장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진 수업이라고 하기에는 아주 신선하고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사진 수업이 만약 했다면 저도 예전에 들었었는데요. 사진학 원론이라는 걸 책을 갖다 놓고 첫 페이지부터 차례대로 이제 읽기 시작하죠. 그죠? 네, 그런데
이 수업을 들었던 사람이 이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런 수업이 뇌를 말랑말랑하게 마사지 해준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미국 교육은 뇌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궁금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안에 어떤 잠재 능력이 있는가를 궁금해하는 것이 미국 교육이고요. 한국 교육은 뇌 안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집어넣는 교육, 입시 위주, 주입식 교육이 된다는 거죠. 고민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안에 있는 고유의 무엇을 끌어내는 교육으로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는데 굉장히 공감합니다. 이런 교육은 아마 지금 이렇게 변화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입시 위주의 교육이 또 사교육이라는 큰 카르텔이 사회를, 우리나라 전체를 이제 지금 집어삼키고 있잖아요. 그러니 학생들은 과제를 하면서도 늘 신이 났고 서로 앞자리에 앉으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 학생이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것, 잠재력을 계속 끄집어내고 칭찬해 주니까 행복하잖아요. 수업이 즐겁고. 그러니까 계속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반대죠. 칭찬은 자존감을 키워주는데 가진 것에 대한 칭찬이 아닌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질타는 눈치를 잘하게 합니다. 중심점을 바깥에 놓고 눈치 보며 바깥을 살핍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존은 중심점을 안에 찍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된 상태에서는 지금은 그러니까 학교 교육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저희 선택이죠. 제가 내 안을 바라보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의 점들을 연결하면 별이 된다라고 되는데요. 이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박사는 모든 사람은 완벽하게 불완전하다 라는 문장을 썼네요. 모든 사람은 완벽하게 불완전하다. 사실은 나 스스로를 생각할 때 너무나 부족하고 불완전한 것 같아요. 확실한 게 없어요. 제대로 아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전문 지식이라고 내세우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예라고 대답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박사는 모든 사람,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완벽하게 불완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의 총수, 최고대학의 총장, 대통령까지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불완전해요. 다만 그들의 직책이나 지위 때문에 완벽해 보일 뿐이죠. 오해에서 좀 벗어나는 것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느끼는 불안감은 다른 사람이 느끼는 자신에 대한 불안감과 거의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걸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장점을 보고 스스로 인정해 줘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부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죠? 내가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저희 사회적 지위가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또는 내가 가진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정해 주는 거죠. 단점을 인정하되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단점을 부정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단점을 인정함으로써 나를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하면 안 되겠고요. 인정을 하되 단지 그거에 굴복하면 안 되고요. 단지 인정은 하면서도 그 단점을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행복감을, 또는 내가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못났다고 외로워하지도 마세요. 사실은 이제 저 스스로를 생각하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외롭고 부족하고 우울하죠. 그런데 외로워하지도 마세요. 모든 인간은 다 못났고 완벽하게 불완전하니까 존경하는 교수님, 부모님들도 지키지 못하는 약속이 수두룩하고 결심했다가 깨기를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자꾸 실수하고 조금 모자란 것 같아도 본인을 믿으세요. 실수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도노한 다음에 점수하면 됩니다. 위로가 되는 말이죠. 저도 제가 작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제 2년째입니다. 많이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글을 쓸 수 있는 이유는 글은 쓰는 것이 아니라 고치는 것이다 라고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런 문장을 한번 만난 이후에는 좀 힘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완성하기까지 보통
초고를 완성한 다음에 7번에서 8번 정도 계속 수정 작업을 거치거든요. 점점점 읽을 만한 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저는 그러니까 제가 쓸 수 있는 쓰는 것,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뭐 힘들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작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칭찬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글을 쓴다는 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쓸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지금 이 시간에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예를 듣고 있는데 강판권 씨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밖에 찍어 놓았던 기준점을 모두 안으로 돌려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냈고 점을 다시 찍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밖의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너무나 부족한 게 많고 단점이 많은 사람인데요. 그걸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가진 것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좀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저의 경우는 이제 글쓰기입니다. 글을 좀 더 잘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에 쓰는 책은, 다음에 출판할 책은 이전에 출판했던 책보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받기 때문일 것이고 자기 길을 무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길을 무시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나의 길을 그대로 가는 거죠. 남들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나의 길을 꿋꿋하고 더군다나 행복하게, 앞에서 이제 풀빵장사 얘기했듯이 행복하게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지난한 삶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자존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합니다. 예, 자신이 하고 싶은 거를 찾는 것, 이게 교육이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은 삶에서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자신의 삶을 찾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낭비되는 시간이 되고 있어요. 오히려 방해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성인으로서는 그에 대한 핑계를 댈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찾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be yourself라고 되어 있네요. 너 자신들아. 예, 저도 저 자신이 되려고. 근데 이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이전 편에서 제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고민했던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결국에는 내가 가진 습관이더라고요. 내가 가진 어떤 습관을 가졌느냐, 그게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하더라고요. 근데 be yourself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오른쪽에 이분이 만든 광고가 있는데 26살 대기업 못 가면 지는 걸까? 34살 외제차를 못하면 지는 걸까? 왜 남의 생각, 남의 기준으로 살까? 생각대로 그게 답이야. 이런 문구, 사실 이런 문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에 그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노래 가사를 적어놨는데요. When You See라는 노래입니다. 거기 이제 이런 문구가 있는 거예요. 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야 해 라고 되어 있고요. 뭐 제가 발음이 좋지 않지만 읽어볼게요. You should take me as I am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원한다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야 한다. 상대방에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의 뜻대로 나를 바꾸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Be yourself죠.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Take me as I am. 나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해. 그죠? 자신의 부족함은 그대로, 부족한 대로, 자신의 장점은 장점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답은 저쪽에 있지 않습니다. 답은 바로 지금 여기 내 인생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스스로를 존중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맺은 말을 썼습니다. 그렇죠. 인생이라는 건 결국에 개인의 삶입니다. 나의 삶이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그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건 정말 옳지 않은 삶 같습니다. 결국에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문구를 써놨네요. 자존이 있는 사람은 풀빵을 구워도 행복하고 자존이 없는 사람은 배옥이 있어도 자살한다. 앞에서 이제 썼던 문장인데요. 나왔던 문장인데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52의 삶을 읽고 쓰고 말하기를 하면서 내 안의 나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2회 나의 삶을 나답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책도 썼어요. 이젠 나답게 살고 싶다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읽고 쓰고 말하기를 통해서 52의 삶을 오직 나답게 살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